네, 그러면 이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영화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영화를 워낙 좋아하시고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과연 영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감독이 어떤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제 21세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술 작품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 텍스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수용자의 대화에 의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처럼 어떤 정답이 있는 것처럼 영화를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방식으로 영화를 감상한다면 이제 훨씬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 더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 예술가들이 그렇게 해석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또 영화의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의 감상에 있어서는 두 개의 어떤 키워드로 영화 감상의 두 지평을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투디움이고 하나는 이제 푼크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롤랑 바르트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들었던 개념인데, 이제 저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영화를 감상할 때 이 개념을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투디움은 뭐냐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낀 느낌,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매우 명확한 그 지점, 그래서 모든 관객들이 하나의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동일하게 생각하고 느꼈던 어떤 느낌이나 주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스투디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기생충을 보고 이것은 계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느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스투디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냐면 바로 푼크툼입니다. 푼크툼은 뭐냐면 이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영화를 본 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관적으로 영화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을 바로 푼크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화 감상자가 어떠한 장면에 매우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을 과잉 해석한다든지 어떤 제3의 의미,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해석한다든지 이러한 지점이 바로 이제 푼크툼인데, 그래서 과거의 방식이라면 이러한 해석은 뭐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의 시대에 이러한 해석이 오히려 더 그 영화를 풍성하게 하고 영화 해석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푼크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화 감상을 한다면 더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수업을 하는데 이제 최초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빠르고 간략하게 영화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책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루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 제작자로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제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라고 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비는 이제 혼자서 영화를 보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열차의 도착, 그것은 여러 사람이 극장에 모여서 영화를 감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최초의 영화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차의 도착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제 이 열차가 저 끝에서 이렇게 달려오고 사람들이 내리는 그 장면을 이제 찍었죠. 그래서 이 영화의 소재가 또 열차라고 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래서 최초의 영화가 이제 기차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흥미롭고, 근데 이제 열차의 도착에는 어떤 서사도 없었고 편집도 없었고 어떤 배우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CCTV처럼 그대로 대상을 찍었다면 불과 몇 년이 지나서
달나라 여행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영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르주 멜리어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선 최초로 이제 드라마가 생기고 그다음에 편집이 생기고 어떤 이야기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르주 멜리어스의 이 달나라 여행부터 영화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매우 급속도로 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영화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메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 그리고 조르주 멜리어스의 달나라 여행 이 두 영화 꼭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조르주 멜리어스의 달나라 여행의 어떤 영화적 의미를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 이 영화가 이제 영화적 시간, 영화의 타임을 이제 현실의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의 영화에서는 영화적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똑같았죠. 왜냐하면 이제 편집이 없었으니까. 근데 조르주 멜리어스의 달나라 여행에서는 편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주 긴 시간을 영화적으로 압축함으로 인해서 현실의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감독 중에 이 시간을 가장 잘 다루는 감독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감독님의 예로 들으면 뭐 인셉션이라든지 인터스텔라라든지 덩케르크와 같은 영화를 보면 감독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 기원이 이제 멜리어스의 달나라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화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 혹은 더 작게는 영화의 한 숏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개념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제 미장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화를 볼 때 이전보다 더 깊게 분석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장센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 정말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앵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어떤 세트의 디자인 그리고 배우, 의상, 분장, 소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장면을 디자인하는 장면을 꾸미는 모든 요소가 바로 이제 미장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연극 무대를 디자인할 때 처음 탄생했던 개념이기도 한데 지금은 영화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미장센의 다양한 요소들 촬영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배우의 동선이라든지 캐릭터 사운드 이런 모든 요소들을 바로 이제 미장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영상 언어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물을 촬영할 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하나하나 이제 영상 언어가 있죠. 그래서 그 요소를 살펴볼 건데 우선은 이제 얼굴을 가까이서 찍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클로즈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어떤 감정을 매우 섬세하게 그런 보여주는 장면들, 인물의 어떤 디테일한 심리를 묘사할 때 이 클로즈업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업 때문에 그 인물에게 더 공감할 수 있고 배우의 대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드라마에 더 정서적으로 더 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클로즈업 때문이죠. 두 번째 바스트숏,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다음에 머리부터 허리까지는 웨이스트 숏, 그다음에 무릎까지는 니숏, 그다음에 전신을 찍는 것은 이제 풀숏.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인물보다도 이제 공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롱숏으로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언어는 오랜 시간 동안 영상 제작자들의 어떤 관습적인 영상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바로 머리부터 가슴까지여서 이제 바스트 숏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숏도 역시 머리부터 가슴까지 바스트 숏.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바스트 숏과 어떤 웨이스트 숏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신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풀숏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 공간의 어떤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풀샷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풀샷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와 다른 공간의 풍경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조그맣게 나오고 공간이 넓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롱숏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바스트숏 정도, 그래서 인물의 감정에 굉장히 깊게 다가가는 그런 숏이죠. 그 다음은 인물에게 더 깊게 다가가는, 그래서 눈빛마저도, 눈동자마저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클로즈업 숏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숏을 보면은 배우의 감정을 매우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계단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풀숏이네요. 네. 그리고 역시 이건 머리부터 무릎까지 나오기 때문에 니숏이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어떤 니숏, 풀숏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클 때에는 사이즈를 좀 뒤로 빠지고, 인물의 감정을 보여줄 때에는 사이즈를 가까이 들어가고, 이러한 요소가 또 굉장히 미장센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프레이밍이죠. 그래서 프레이밍은 카메라가 결국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입체적으로 보지만, 이제 카메라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런 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카메라 밖으로, 화면 밖으로 못 찍을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이제 카메라 안에 담겨지게 되고 결국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그 개념이 바로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밍과 아까 배웠던 사이즈, 이 두 가지는 이제 감독과 촬영 감독이 함께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선택하는 그런 미장센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앵글,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느냐,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찍느냐, 아니면 이제 눈높이로 찍느냐, 이런 앵글 역시도 감독이, 예술가가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여서 쉽게 보면은, 카메라가 올려다봄으로써 뭔가 이 공간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는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카메라가 이번엔 내려다봄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봤던 시선과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눈높이로 아이 레벨 앵글로 역시 찍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앵글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이즈와 프레이밍, 앵글, 요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이즈와 프레이밍과 앵글, 요 선택에 따라서 어떤 장면의 분위기와 주제와 뉘앙스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의 어떤 구도, 분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어떤 피사체를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또 장면의 주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을 당연히 센터나 황금 분할에 놓는 반면, 또 어떤 예술 감독은 주인공을 화면의 끄트머리에 또 놓는 감독도 있겠죠. 그래서 화면 안에서 피사체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도 역시 중요한 미장센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곳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렌즈의 선택, 다시 말하면 이제 화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면을 찍을 때 감독과 촬영 감독은 계속 렌즈를 바꿔가면서 이제 찍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렌즈의 선택에 있어서도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고 어떤 미장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넓게 보여줄지, 그러면 광각 렌즈를 쓸 것이고, 좁고 심도가 얕게 표현할 때는 또 망원 렌즈를 쓸 것이고, 뭔가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클로즈업으로 찍는데도 또 광각 렌즈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렌즈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인물을 표현하는 혹은 장면을 표현하는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렌즈의 선택 역시도 미장센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카페에서 여자친구를 예쁘게 찍을 때에는 이제 망원 렌즈를 쓰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영화에서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인물을 찍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영화의 숏들로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제 문라이트라고 하는 얼마 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던 그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숏은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숏이죠. 그래서 이 숏의 이제 미장센을 보면은 인물의 뒷모습을 이제 찍고 있는데 미장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제 컬러이죠. 그래서 달빛 아래에서 흑인이 이제 블루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달빛 아래에선 다 푸르게 보이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느낌의 대사가 있는데 그런 주제를 이 하나의 숏으로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숏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컬러의 숏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미장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고 하는 영화인데 감독의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돌보았던 그 하녀를 위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죠. 그래서 그녀를 비출 때 이제 역광으로 수평으로 들어오는 빛과 그다음에 이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긴 롱테이크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 역시도 미장센적으로 매우 분석할 것이 많은 아주 영화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설국열차인데 영화의 전반부는 흑백 영화처럼 컬러가 전혀 없는 그런 미장센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는 이제 다양한 컬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컬러를 통해서 영화의 어떤 계급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미장센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전반부의 숏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영화의 후반부가 시작되죠. 그래서 영화가 2시간 정도 되는데 거의 러닝타임 1시간쯤 돼서 그 첫 번째 컬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확 열면은 수족관에 화려한 블루톤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로 마치 진입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도 한번 다시 볼 때 주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그런 색감적인 면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보면은 더 풍성한 영화 감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미장센 역시 좀 컬러가 도드라지는 그런 미장센이죠. 그래서 박쥐라고 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이제 송강호 배우는 이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배우는 좀 더 강렬한 색깔을 택함으로써 그녀의 어떤 강한 욕망을 어떤 색감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미장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또 역시나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색감뿐만이 아니라 이제 렌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유지태 배우가 이제 이영애 배우를 떠나보내는 장면을 찍을 때 이제 망원 렌즈로 찍음으로써 어떤 그녀가 아주 서서히 포커스 아웃이 되는 그리고 한참을 걸었는데도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주 묘한 뉘앙스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유지태의 그런 심리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벚꽃이라고 하는 또 꽃은 금방 폈다가 금방 지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어떤 풍경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이영애 배우는 3분 내내 이제 포커스 아웃 상태로 서서히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이 장면 역시도 봄날은 간다에서 매우 유명한 미장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단순하게 표정과 대사로만 두 사람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가르고 있는 어떤 전봇대라든지 어떤 이영의 배경에는 아파트가 있고 유지태의 배경에는 어떤 자연의 풍경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두 사람의 심리적인 갈등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미장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느와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미장센이죠. 그래서 느와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미장센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이 영화 아저씨를 또 선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로드라고 하는 영화,
그래서 미래의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그러다 보니까 채도가 거의 빠져 있는 그런 색감의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이 색감으로 잘 보여준 그런 미장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들이 꿈을 꾸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원색이 많은 컬러가 매우 도드라지는 그런 색을 택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영화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카에서 다양한 수상을 했던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미학에 대한 이야기.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미장센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떻게 자신의 영화 속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분의 영화를 앞으로 보실 때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 감독님의 영화에서 꾸준히 나왔던 어떤 미장센 혹은 공간이라고 하는 미장센의 요소를 보면 지하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데뷔작이죠.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아파트에서 어떤 지하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항상 지하실에 내려가서 다양한 행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을 가장 스타로 만들었던, 한국의 대표 감독으로 만들었던 두 번째 작품 살인의 추억을 보면 그곳에서도 역시 이제 지하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실은 취조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형사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그 공간이 바로 지하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역시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최근에 기생충까지도 그 지하실이라고 하는 미학적인 요소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등장하는 방식은 어떤 지상과의 어떤 대비, 그리고 어떤 인간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지하실, 다양한 의미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생충을 보면 지하실의 공간이 더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전의 영화와는 달리 어떤 반지하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지하실의 공간을 영화적으로도 더 다양한 쾌감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 지하실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화에서 지하실이 계속 나오지만 이번에 기생충의 지하실이 가장 영화적으로 활력이 있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흥미로운 공간으로 이 지하실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작품입니다.